일꾼들 중에는 그곳으로 끌려오기 전 고향에서 이미 시황제의 순수를 구경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먼 빛으로 남아 시황제를 보게 되는 게 처음이었다. 모두 일손을 멈추고 도성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벌써 부연 먼지가 하늘을 가린 게 황제의 행차가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임금이 나다닐 땐 사가 따르고 경이 나다닐 때는 여가 따른다. 사는 2,500명이고 여는 500명이랍니다. 천자의 순수에는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순수가 아니라 도성 밖 행차에 지나지 않아서인지 그날 시황제를 따르는 군사는 사를 크게 넘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의장은 여느 순수 때보다 훨씬 더 호화스러웠다. 진나라의 빛가린 검은 바탕에 금실로 용을 수놓은 깃발을 앞세운 기마대에 이어 번쩍이는 창검에 온몸을 철갑으로 두른 보조의 행진이 따랐다. 다시 가진 색깔의 현란한 깃발을 든 의장대가 시황제가 들어있는 행렬의 앞머리를 장식하고 그 뒤를 백관과 궁녀며 내시들이 화려한 차림으로 에워싸 황제의 위엄을 드높였다. 그 한가운데서 느릿느릿 다가오는 게 말로만 듣던 올량거였다. 8마리 말이 끄는 큰 수레인데다 지붕이 있고 사방이 장엄하게 채색되어 멀리서 보기에는 작은 누각이 옮겨오는 듯 했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순수가 아니어서인지 속과는 많지 않았다. 특히 시황제가 탄 올량거와 같은 모양을 한 북어는 한 대도 따르지 않았다. 일꾼들뿐만 아니라 감독하던 진나라 병사들까지도 절대 권력이 연출하는 그 화려하고도 장엄한 광경에 잠시 넋을 놓았다. 시황제의 행차가 그들 곁을 지나갈 때는 손발이 굳어버린 듯 절로 일손을 멈추고 서서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시황제의 행차가 폐연에서 온 일꾼들이 맡은 구역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올량거의 창문이 열리더니 한 얼굴이 보였다. 뭘 생각하고 있는지 도통할 수 없는 무표정하면서도 음침하고 거만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눈길에는 묘한 위험 같은 게 있어 누구도 오래 맛받지 못했다. 어지간한 노관이나 번개까지도 그때만은 질린 듯 굳은 얼굴로 시황제의 행차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유괴만은 달랐다. 진작부터 부럽기 짝이 없는 눈길로 바라보다가 곁에 사람이 모두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한탄했다. 대장부란 마땅히 절해야 하는데. 그 말에 퍼뜩 정신을 차린 노관이 놀라 사방을 돌아보다가 유괴의 소매를 끌며 귓속말로 나무랐다. 어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진나라 놈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도 유괴는 태어나기만 했다. 빙긋이 웃으며 노관의 말을 받았다. 왕후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느냐. 그 말은 나중 여러 해 뒤 진섭이 처음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장초를 열 때 한 말로 되어 있으나 실은 그때 이미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 하늘의 아들 황제의 자손만이 제위를 이어오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였다. 기화와 기술. 남문에게 수장에게는 얘기가 되어 있는가? 얇지만 단단하고 질긴 철편이 촘촘하게 얽힌 흉갑을 여며주는 시중에게 윗몸을 맡긴 채 시황제가 곁에 있는 조고에게 물었다. 조고가 황관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밀명을 띠고 성을 나가는 호상과 4명의 종자라 했습니다. 북문은 역시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삼경 무렵 폐하의 명을 받들어 흉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어사 일행 5이 있을 터이니 공손히 문을 열고 맞이하라 일러두었습니다. 그 사이 시황제의 흉갑을 여민 시종이 그 위에 엷은 비단 호옷을 걸쳐주었다. 돈풍깨나 모은 장사치가 멋부려 걸친 듯한 겉차림이었다. 옷자락이 발목까지 길게 드리워져 그런지 그걸 걸치자 갑자기 후덥지근해지는 느낌에 시황제가 이마를 찌푸렸다. 덥고 거추장스럽다.
검수들의 짧은 위도시 날렵할 뿐더러 미복으로도 더 낫지 않겠느냐. 검수는 진나라 때 백성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검은 머리수건을 묶고 다녀 그렇게 불렀다 합니다. 시황제는 옷차림을 보아주는 시종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으나 조고가 다시 그 말을 받았다. 겉옷 기장이 짧으면 한자 폐검조차 가릴 수가 없사옵니다. 빼어난 무사들이 폐하를 호위하고 있다고는 하나 겨우 내뿐인데 어찌 한 조각 쇠붙이도 지니시지 않고 미행을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한낱 검수로 보이게 꾸미는 것은 폐하께서 두르신 검은 무리수건만으로도 넉넉할 것입니다. 조고가 그렇게 매사를 꼼꼼히 헤아려 마련했다면 시황제도 구태여 이것저것 따져야 할 까닭이 없다 여겼다. 시종이 해주는 대로 차림을 마치고 침전을 나왔다. 감천궁 안뜰에는 그날 밤 시황제를 호위할 무사 4사람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수천 명의 시위 가운데서도 특히 무예가 빼어나고 용력 좋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차림에서도 황제의 미행을 티 안 나게 따르며 호위하기 위한 고심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장검을 찬 것은 큰 장사꾼이라면 한둘은 거느리기 마련인 호위 장사 차림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서사나 막일꾼으로 꾸며 무기를 감추고 있었다. 서사 차림에 필랑이나 죽간 묶음 같은 긴 보퉁이를 메고 있는 것은 시위 가운데서도 가장 칼솜씨가 뛰어난 자로서 그 보퉁이 안에는 언제든지 뽑을 수 있게 장검이 감춰져 있었다. 막일꾼 차림에 자루가 굵고 긴 저울을 든 자는 철퇴를 잘 쓰는 시위로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자울저루를 철퇴로 쓸 작정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빌꾼 차림에 길쭉한 상자를 등에 지고 있는 시위가 있었는데 그 상자 안에는 자신과 시황제의 장검이 역시 언제든 뽑기 쉽게 감춰져 있었다. 그날 밤 시황제가 돌아보려는 곳은 난지였다. 난지는 그 전에 완공된 함양성의 해자에 붙인 이름인데 그 사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름처럼 아름다운 못이 되었다는 말이 시황제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특히 달빛 아래 바라보면 더욱 풍치가 있다 하여 하얀으로 들기 전인 그 밤 미복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나선 길이었다. 시황제와 4명의 호위무사가 조용히 감천궁을 빠져나와 함양성 안 저작거리를 지날 무렵에는 초경도 끄트머리였다. 하지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여기저기 등불이 내걸려 있었다. 시황제가 한 군데 유난히 많은 등불이 내걸리고 사람들이 왁작거리는 곳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가 어디냐? 무엇 때문에 이 밤에 저리 많은 무리가 모여 떠드는 것이냐? 저울을 든 시위가 걸음을 멈추고 목을 길게 빼어 그곳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개고기와 술을 파는 집입니다. 오늘이 복일이라 검수들이 개고기로 열독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대 덕공께서 복일을 정하신 이래로 전해오는 민간의 습속입니다. 그럼 성을 나가기 전에 저곳부터 들렀다 가자. 시황제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며 개고깃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칼을 찬 시위가 시황제의 옷깃을 잡듯 하며 말했다. 폐하, 저곳은 자빈들의 이목이 너무 번다합니다. 닥쳐라. 치밀이 구차스레 미복을 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거늘 또 무슨 걱정이냐. 저렇게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검수들이 여럿 모여있는 곳도 흔치 않다. 저기 가서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자. 아니 됩니다, 폐하. 그래도 저들 가운데 폐하를 알아보는 눈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들이 몰래 연통하여 불개한 무리가 일시에 몰려들기라도 하면 저희 넷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폐하 하는 소리는 낮추어라. 이곳은 다른 곳도 아닌 함양성 아니다. 누가 감히 짐에게 불측한 뜻을 품는다는 말이냐. 그리고 앞장서 그 개고깃집으로 달려가 비어있는 평상 하나를 차지했다. 그렇게 되자 따르는 시위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시황제가 돈푼깨나 번 장사치 행세를 하는 것처럼 그들도 저마다 서사나 호위장사 또는 자빌꾼으로 돌아가 시황제 주변을 둘러싸며 하듯 말했다.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시황제의 뜻을 헤아린 호위무사들은 먼저 호기롭게 개고기와 술을 청해 먹고 마시는 척했다.
그러다가 옆자리에도 술과 고기를 돌리며 얘기를 걸 때만 해도 자연스럽게 저작거리의 민심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호위무사들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특히 정치의 득실과 관련된 것을 묻자 그때껏 왁자하게 취해가던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시황제와 호위무사들에게서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아니면 상황 이래의 엄한 진나라법의 단련을 받은 탓인지 누구도 시원스레 톡을 털어넣지 못하려 하였다. 거듭 재촉해서 굳이 입을 열게 해봐도 관리들이 시킨 듯한 뻔한 대답뿐이었다. 이만 가자. 너무 지쳐야 했다. 두어식경이나 억지스러운 호기를 먹고 마시며 사람들의 얘기를 끌어내려고 애쓰는 호위무사들을 보던 시황제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성난 사람처럼 앞장을 서 함양성 남쪽 문으로 갔다. 시황제는 남문을 빠져나온 뒤에도 한동안을 검수들에게 거부되고 무시당한 듯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난지를 끼고 동쪽으로 한마장이나 걷고 나서야 거친 숨결이 골라지고 찌푸리니 맞살이 풀렸다. 난지의 경관 덕분인 듯 했다. 들은 대로 환한 달빛 아래 바라보는 난지의 풍경은 일품이었다. 해자 바깥 방죽에서 성벽까지 깊이 두 길에 60걸음의 너비로 끌어들인 물이 어스름달 아래 원래보다 넓게 펼쳐져 보여 함양성이 마치 물안개 피어오르는 호수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돌로 잘 짜 맞춘 해자의 호환 축대와 어느새 푸른 불로 덮인 그 위의 흙방죽도 묘한 운치를 더했다. 도읍인 함양성의 해자로 난지를 파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다. 죄수와 부로 10만으로는 모자라 전국에서 다시 역도 10만을 더 불러왔지만 작년 여름만 해도 난지는 아직 함양성 벽을 둘러싼 길고 벌건 황토구덩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걸 시황제 자신이 몇 번이나 올량고로 돌아보며 독려해 지난 가을에야 겨우 성벽을 둘러싼 물길을 모두 잇고 위수에서 물을 끌어들 수 있었다. 그리고 겨우 한겨울 한봄을 보냈는데 그 사이 난지는 정말로 이름처럼 고운 못이 되어 있었다. 볼만하구나. 이제 동문 쪽으로 가보자. 시황제가 완연히 풀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가의 눈으로 다시 한번 난지를 살폈다. 역시 훌륭했다. 척교가 걸린 성문 쪽을 빼면 어디든 배가 있어야만 건널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은 해자였다. 이शे감이 함양으로 군사를 몰고 올 세력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시황제는 흐뭇한 마음으로 난지를 바라보며 힐끗 동쪽을 쏘아보았다. 육국을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진나라의 적은 언제나 동쪽에 있었다. 이제 북문으로 가자. 동문을 지나면서 시황제가 갑자기 호위무사들을 재촉했다. 볼 것은 어지간히 보았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몰려드는 구름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밤하늘이 왠지 불길한 예감을 품게 한 까닭이었다. 그런데 그 예감은 미처 북문에 이르기도 전에 현실로 나타났다. 폐하, 가까운 곳에 인기척이 있습니다.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가 갑자기 깜깜해진 사이 서사 차림을 한 시위가 시황제에게 다가와 나지막하게 알렸다. 시황제도 나지막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다가온 그를 일깨웠다. 또 그 폐하, 아예 날이 적지 않은 머릿수입니다. 말도 한두 필 있는 듯하고. 호위무사가 움찔하면서도 그렇게 덧붙였다. 시황제가 태어나려고 애쓰며 받았다. 밤길을 가는 사람들이겠지. 북문 쪽입니다. 그런데 상군 이래로 진나라의 법은 조정의 특명 없이는 삼경의 성문을 여닫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빌권 차림의 호위무사가 등에서 칼이 든 상자를 가만히 벗어내리며 서사 차림을 거들었다. 그제야 시황제도 긴장했다. 때마침 구름을 벗어난 달빛을 지에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만치 북문 쪽 해자 곁으로 작은 숲 하나가 수상쩍게 엎드려 있는 게 보였다. 저긴가? 자빌꾼 차림의 호위무사가 칼상자에서 가만히 꺼내주는 보검을 받아 몸 그림자에 감추며 시황제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문으로 들 줄 알고 길목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시황제의 긴장은 금세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다. 그렇다면 짐이 이곳에 이를 것을 이미 알고 기다렸다는 뜻 아닌가? 어떻게 짐의 움직임이 밖으로 새어나간단 말이냐? 누가 그걸 먼저 알고 짐을 기다린단 말이냐? 시황제는 보검자리를 힘주어 감아지며 그렇게 고함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래도 북문으로 가자. 어차피 다른 성문은 열리지도 않는다.
시황제는 스스로 앞장서 그 작은 숲으로 뛰어들고 싶은 기분을 애써 억누르며 그렇게 말했다. 호위무사들도 저마다 거추장스러운 차림들을 벗어던지고 무기를 꼬나진 채 시황제를 따랐다. 그들이 그 작은 숲을 지나려 하는데 다시 달이 구름을 벗어나 주위가 어스름이 밝아졌다. 갑자기 숲속에서 옛 일곱의 그림자가 뛰쳐나와 그들의 길을 막았다. 이어 서너 개의 횃불이 켜지면서 흰 옷차림으로 마리에 앉은 늙은이가 뒤따라 나타났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시황제의 령을 덮쳐왔다. 호위무사들이 그들을 하나씩 막아서자 남은 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짠 듯 한꺼번에 시황제에게 덤벼들었다. 시황제는 넘겨받은 장검을 뽑아 앞서오는 자객을 맞았다. 다행히 상대가 그리 대단한 고수가 아니라 그럭저럭 받아치고 있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세게 등짝을 후려쳤다. 다른 자객이 시황제의 뒤를 돌아 그 등을 칼로 베어온 듯 했다. 옷 속에 두르고 있는 철편 흉갑이 아니었으면 등짝이 갈라지고 말았을 만큼 세차고 깊은 칼질이었다. 시황제가 그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데 때마침 상대를 빼어넘긴 서사차림의 시위가 달려와 시황제를 보호했다. 그러나 그 혼자 시황제의 앞뒤를 모두 지키느라 손발이 어지러웠다. 그때 다시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저울대를 철퇴로 쓸은 시위가 상대의 머리통을 부숴놓고 시황제 쪽으로 달려왔다. 그가 피 묻은 저울대를 들어 시황제의 등을 친 자객과 맞붙으면서 싸움판의 형세는 이내 팽팽해졌다. 그러다가 처음부터 호위장사 차림을 하고 있던 시위가 마침내 상대를 찍어 넘기고 시황제 쪽으로 달려오자 오히려 기습을 당한 시황제 일행이 공세를 펼치는 형국이 되었다. 저 늙은 것을 잡아라. 그 사이 정신을 가다듬은 시황제가 마리 위에서 횃불을 비춰주고 있는 늙은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때 호위무사들의 칼을 맞고 숨이 넘어가던 자객 하나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 늙은이를 향해 소리쳤다. 나리, 어서 피하십시오. 하지만 늙은이는 차갑게 싸움판을 내려보다가 오히려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런 다음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천천히 뽑아드는 품이 홀로 달아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다. 호위장사 차림의 시위가 무서운 기세로 그 늙은이를 덮쳤다. 그때 다시 시황제가 소리쳤다. 그 늙은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사로잡아라. 하지만 너무 늦었다. 시황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위장사 차림의 시위에게 가슴을 베인 늙은이가 신음소리조차 없이 쓰러졌다. 어쩌면 그 늙은이가 칼을 뽑았던 것은 맞서려 함이 아니라 이미 일이 글렀다고 보아 상대로부터 필살의 일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위의 칼날이 그의 가슴을 베고 들어와도 검으로 쳐내거나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을 쑥 내미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다. 늙은이가 불썩 쓰러지자 그게 무슨 신호라도 되듯 그때까지 시황제의 시위들과 병장기를 맞대고 있던 나머지 둘도 잇따라 칼을 맞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사방이 깜깜해졌다. 달이 구름 속에 가려있는 데다 횃불을 들고 있던 자들이 횃불이 내팽개치고 달아난 탓이었다.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뒤쫓으려는 호위무사들을 말린 시황제가 그중 하나를 보고 말했다. 가서 횃불 하나를 구해오너라. 그리고 자빌꾼 차림의 시위가 꺼져가는 횃불 하나를 주어 불씨를 살려오자 그걸로 쓰러져 있는 늙은이의 얼굴을 비춰보게 했다. 마지막 숨을 모으는 듯 헐떡이는 늙은이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시황제에게는 전혀 낯설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쳤느냐? 다가온 불빛에 어렵게 눈을 뜬 늙은이를 향해 시황제가 물었다. 늙은이가 갑자기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띄엄띄엄 말을 받았다. 알지, 여정. 그 아비 색가진 도적이다. 자신의 이름에 진나라 왕실의 성인 조도, 아득한 옛날의 성 영도 아니고 여시성을 붙이는 것은 자신이 여부리의 아들이란 것을 세상에 대고 외치는 것과 같았다. 적들이 자신을 분노로 정신 잃게 하고 싶을 때마다 부르던 그 이름. 그러나 그토록 무자비하게 싸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이름을 거의 20년 만에 다시 듣게 되자 시황제의 가슴 속에서는 청길 어퍼가 치솟는 듯 했다. 그러나 겨우 말을 마친 늙은이의 입에서 뭉클뭉클 솟아나는 피가 머지않는 죽음을 예고함으로써 시황제의 앞뒤 없는 분노를 진정시켰다. 짐에게는 선왕이 계시거늘
네가 어찌 그런 망발을 하느냐. 시황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다시 그렇게 물었다. 선왕이라면 이인 2번씩이나 오쟁이 진 그 못난이를 말하는 것이냐? 살아서는 여부리 때문에 오쟁이를 지고 죽어서는 노예한테 오쟁이를 진 이인은 선왕 장양왕이 조나라의 인질로 있을 때 썼던 이름이었다. 거기다가 시황제에게는 뿌리 깊은 상처와도 같은 모후의 난행을 들추는 그의 빈정거림에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들고 있던 복음으로 내려치려다가 그래도 궁금한 또 한 가지를 물었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네 얼굴이 기억이 없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침에게 이토록 멋진 원한을 품게 되었느냐? 위위가리라면 기억하겠느냐? 그가 내 아우다.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머리는 베어져 높이 걸리고 사지는 술에 묶여 찢겨야 했느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일족이 하루아침에 몰살되어야 했느냐? 마침 초나라에 가 있던 이 몸만 빼고. 갈은 노예의 영모에 가담하여 짐을 헤아려 하였다. 2, 3족을 당하지 않은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 하거늘. 너는 여부리에 씌이면서 진나라 왕자를 차지하고 마침내는 천하까지 아울렀다. 그런데 노예의 자식이 천자가 되지 못할 까닭은 또 어디 있느냐? 늙은이는 입으로 연신 서녀를 뭉클뭉클 토해내면서도 말소리는 갈수록 또렷해졌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지었지 않은 그의 기력이었다. 드디어 더 참을 수 없게 된 시황제가 보검을 쳐들어 그의 입을 막으려는데 갑자기 그의 고개가 푹 꺾어지며 숨이 멎었다. 살아있는 자가 또 있는지 찾아보아라. 시황제가 칼을 거두며 그렇게 명을 내렸으나 다른 6도 모두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다. 당황한 호위무사들이 살수를 써서 하나같이 치명상을 입은 탓인데 그 중에 미처 숨이 끊어지지 못한 하나는 스스로를 혀를 깨물어 죽음을 재촉하는 중이었다. 말하라. 함께 이를 꾸민 자들은 어디 있느냐? 누가 너희에게 짐이 이리 올 것이라 알려주었느냐? 시황제가 불길이 뚝뚝 듣는 듯한 눈길로 물었으나 그 자객도 끝내 한마디 대답 없이 숨을 거두었다. 시황제가 감천궁으로 돌아온 것은 삼경이 지나서였다. 옷을 갈아입고 침전에 들어야 했으나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시황제는 술을 내오게 해 홀로 비우며 어지러운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취할수록 죽어가며 이죽거리던 늙은이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그 차가운 비웃음의 눈길은 아직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눈앞에 선연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부리에 화나면서도 의문스러운 얼굴과 함께 주로 이사가 요약해준 그 입신양명의 기담이 먼저 시황제의 머릿속 가득 펼쳐졌다. 여불위는 원래 옛 한나라 땅 양적의 장사꾼이었다. 심지가 깊고 세상 사람과 보는 눈이 아울러 밝았는데 그게 그를 수완 좋고 샘빠른 장사꾼으로 만들어 일찍부터 큰 재물을 모았다. 그 뒤 호상이 되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며 장사를 하던 여부리는 나이 40에 벌써 1천금을 이룬 거부가 되어 조나라 도읍 안단에 자리 잡았다. 1천금이 당시 1금은 황금 1근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황금 1근, 1금이 황금 1근, 1천금은 황금 1천근입니다. 그때 한단에는 진나라 소양왕의 얼손 하나가 볼모로 와 있었다. 소양왕의 둘째 아들인 안국군의 서자 이인으로 어렸을 적 조나라로 보내질 때만 해도 이름뿐인 공자였다. 나중에 소양왕의 맏아들인 도태자가 죽고 안국군인 디를 이어 진나라 태자가 되었으나 이인의 처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이미 안국군의 총애를 잃은 하희란 측실의 소생인 그는 여전히 안국군의 승명이 넘는 서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따라서 진나라가 이인의 안위를 아랑곳 않고 걸핏하면 대군을 내어 조나라를 들이치니 이인은 목숨조차 위태로운 천덕꾸러기 볼모가 되어갔다. 그런 이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어떤 사람이 여부리를 찾아와 그 얘기를 해주었다.
말없이 듣고 있던 여부리는 그 사람이 방을 나가자마자 무릎을 치며 말하였다. 내 오늘에 이르도록 거래해 본 적이 없는 기이한 재화다. 놓칠 수 없다. 여러 나라를 오가며 정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왕실이나 고관 대작들과의 거래가 많은 여부리는 각 나라의 정치 상황에도 밝았다. 그 무렵 진나라 영토는 이미 천하의 3분의 1이 넘고 그 물산도 천하의 절반이 넘었다. 따라서 여부리도 진나라와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바람에 특히 진나라 사정이 밝았다. 그때 진나라 소양왕은 이미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자인 안국군도 50을 넘긴 뒤였다. 안국군의 세자와 진나라 왕위 사이는 얼핏 보면 두 대가 갈아먹혀 까마렇게 보이지만 소양왕과 안국군의 나이를 보면 그리 먼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안국군은 아직도 세자를 세우지 않고 있었다. 일찍 죽은 정실 부인에게서 적자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초나라에서 새로 맞은 정실 화양 부인에게서도 적자를 얻지 못한 까닭이었다. 거기다가 화양 부인은 아직 젊고 안국군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전혀 생산 기미가 없었다. 그것은 곧 안국군이 서자 중에서 세자를 세울 수밖에 없고 그리 되면 이인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 여부리는 바로 거기에 착안했다. 손님을 보낸 뒤에 사랑으로 건너간 여부리는 아버지를 찾아보고 말했다. 아버님, 소자에게는 1천금의 재물이 있습니다. 이 재물로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면 얼마나 늘릴 수 있겠습니까? 글쎄, 잘하면 10배로 늘릴 수는 있겠지. 이 재물을 모두 미천 삼아 다시 한번 크게 장사를 벌여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솜씨면 100배로 늘릴 수도 있겠지. 아버지의 그와 같은 대답에 여부리가 문득 목소리를 가다듬어 다시 물었다. 이 재물로 한나라의 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국 나라를 산다는 뜻도 되는데 글쎄, 나로서는 헤아려 볼 수도 없겠구나. 그렇다면 사들여 볼 만한 기회가 되겠군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부리는 아버지의 대답을 허락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하며 그날로 일생일대의 장사에 들어갔다. 먼저 초나라의 구박을 받으며 한단 한 구석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공자 이인을 수소문에 찾아갔다. 벌써 여러 해 적국에 버려지다시피 살아오는 동안에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이인이 찾아온 여부리에게 빈정거리는 듯 말했다. 이 적막한 곳에 그대 같은 호상이 찾는 게 있을성 싶지 않소만. 그래, 무슨 일로 오셨소? 저는 공자의 대문을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여부리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이인이 피식 웃으며 받았다.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볼모의 집 대문을 넓혀봐야 뭘 하겠소. 차라리 돌아가서 그대의 대문이나 넓히는 편이 나을 것 같소. 공자께서는 알지 못하시는군요. 공자의 대문이 넓어져야 저희 집 대문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곧 저희 집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대문을 넓힐 수 있는데 그리 되려면 공자의 대문이 먼저 넓어져야 합니다. 여부리가 여전히 정색을 풀지 않고 그렇게 말하자 이인도 뒤틀린 미소를 거두고 진지하게 물었다. 귀공께서는 이 이인이 조나라의 볼모로 보내진 것조차 잊어진 진소왕의 천덕꾸러기 얼손이며 늙은 태자의 20명이 넘는 서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걸 알고 말씀하는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자를 진나라 태자로 만들어 대문을 넓혀드리려는 것입니다. 진나라에는 아버님 안국공이 아직 태자로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 될 수 있겠소? 하지만 소양왕께서는 재위 40년, 이제 70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따라서 안국국에서는 내일이라도 왕위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아버님께 적자가 없다 하더라도 나 같은 아들은 20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멀리 조나라의 볼모로 와 있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께서는 일찍부터 아버님의 총애를 잃어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태자 자리가 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이인의 말은 갈수록 겸손하면서도 간곡해졌다. 그제야 여부리가 진작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계책을 털어놓았다. 지금 안국군께서 총애하시는 정실 화양 부인은 생산을 못해 여러 서자 가운데 하나를 안국군의 후사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양 부인은 초나라에서 시집 오신 분이라 진나라 조정에 연줄이 맞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아직 젊어 이미 쉰을 넘긴 안국군의 사후를 걱정해야 될 처지입니다. 따라서 화양 부인은 자신이 믿을 만한 공자를 양자로 삼고 안국군의 후사로 세워 그에게 노를 의탁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 화양 부인의 마음만 살 수 있다면 공자께서 진나라 태자가 되는 일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멀리 볼모로 와 있으니 무슨 수로 화양 부인의 환심을 산단 말이오. 바로 그 일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대단하지는 않으나 제게 약간의 재물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함양으로 가서 화양 부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주변에 넉넉히 재물을 뿌려 먼저 안국군의 후사를 정하는 일이 기묘함을 화양 부인에게 일깨워주게 한 뒤에 제가 다시 직접 만나보고 공자의 효심을 전해드리면 화양 부인도 반갑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자 이인은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만 있다면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진나라를 그대와 함께 나누겠소. 이에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온 여부리는 그날부터 가만히 가산을 정리해 1천금으로 바꾸었다. 그런 다음 공자 이인을 찾아가 500검을 나눠주며 말했다. 공자께서는 이 돈으로 큰 저택과 좋은 의복을 마련하시고 노복과 피녀를 넉넉히 들이십시오. 이인 대신 자초란 이름으로 널리 대문을 열어 문객을 맞이하시고 패백을 넉넉히 뿌려 명망 있는 이들과 사귀십시오. 비록 춘신군, 맹상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함양까지는 자초란 이름이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초란 초나라 사람이란 뜻으로 자초란 초나라 사람이란 뜻이 비치는 이름으로 친정이 초나라인 화양 부인을 겨냥한 계명이었다. 이인이 알아듣고 여부리의 말대로 따르기를 다짐했다. 그러자 여부리는 나머지 500금을 몇 수레에 돈 될 만한 무라 속에 감추고 진나라로 갔다. 함양에 이른 여부리는 겉으로는 수완 좋은 장사관으로서 가지고 간 무라를 함양 저작거리에 풀어먹였으나 속으로는 자신의 기화로 진나라를 사는 일에 더욱 골몰하였다. 그는 먼저 금은과 진귀한 보석을 흩뿌려 진나라에 이름 있는 공자들과 대신들을 만나보았다. 그리고 좋은 언변으로 그들의 환심을 산 뒤 은근슬쩍 자초가 된 이은의 소문을 흘렸다. 저희 도성 한단에 자초란 귀국의 공자 한 분이 계시는데 비록 볼모로 오셨으나 그 이름은 나라 안팎으로 드높습니다. 널리 듣고 배워 아는 것이 많은 데다 사람됨이 너그럽고 어지러 그 때문에는 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천하의 명사들도 다투어 그와 사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 갸륵한 것은 자초 공자의 효성입니다. 아버님 되시는 안국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머니 화양 부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곁에서 보는 이마저 가슴 뭉클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일찍 안국군의 총애를 잃은 생모보다 더 따뜻이 거두어 주시던 화양 부인의 정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초의 이름을 진나라 조정에 퍼뜨리는 한편 가만히 사람을 풀어 화양 부인에게 다가갈 길을 찾아보게 하였다. 초안지권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